지난번에 경투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경투 중에서 많은 자료들을 봤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난번 경투 고 어, 지난번 경투 고 때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가지라도? 지난번 경투 고에서 뭐 했는지 피드백을 한번 줘보세요. 아, 지난번 경투고에서 무슨 내용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복습도 안 하고 실시간으로 했던 건 다 그냥 그죠? 기억에서 지워졌고 그런 상태인가요? 너무 많아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 머릿속에 각인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긴 뭐 경트 초도 들으시고 고도 들었고 중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죠. 방대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이걸 잘 호흡을 맞춰서 따라온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이 조정받고 막 이러니까 예티 뭐 예티도 얘기했었죠, 그죠? 음, 그런 얘기들 맞아요. 실질금리 매장수 감소 여부 체크했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왜 미국에서는 미국의 서비스업과 저기 뭐죠? 영국 그다음에 기타 유럽 국가들의 서비스업 지수의 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기 위한 요건 네 가지 중에서 그거 말고 실제로 미국의 경기는 내수만으로도 호황이 올 수 있는데 유럽의 경기는 내수만으로 호황이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도표를 통해서 같이 봤었는데 그 리포트도 아마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을 거고 미국의 내수의 서비스업에서 그러니까 미국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였죠? 이런 도표는 한두 개 본 거는 꼭 머릿속에 그렇죠. 정답 부동산. 그렇죠, 그렇죠. 예, 꼭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라고까지 막 외워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는 약간 이렇게 좀 찍어서 맞추는 방법들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팁으로 발휘하시면 되는데 누가 이렇게 대충 물어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했을 때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금리가 낮아가지고 호황이 왔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의 메커니즘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투자자니까 뭐 진로나 레드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돌려보는 활동들이 하나는 한 가지의 좌뇌가 운동을 한다라고 치면 우뇌에서는 뭐가 작동해야 되냐면 미국에서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뭐 70%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었지. 근데 부동산이 돈다라고 하면 미국 내 서비스업이 개선된다라고 추후적으로 지표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연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상품 시장의 PMI 지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려면 서비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사람에게 뭐 지불하는 비용인 서비스업, 이쪽까지도 호황이 와야 되는데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만약에 호황이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또는 그것들이 또 상품 구매로 이어진다면 내구재 소비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미국이 정상 궤도에 빠른 시일 내에 올라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연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태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서비스업 지표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오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유럽의 서비스업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가장 높은 건 뭐였다고요? 그렇죠. 운송, 숙박, 관광.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가 백신을 통한 그죠? 항체 보유가 되고 나서 국가 간의 문이 완전히 활짝 띄어야 되고 플러스 여기서도 그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상용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비즈니스 여행의 수요가 잠재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기의 회복,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경기의 회복이 어,
상대적으로는 더 다른 나라들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죠? 사람을 통한 관광에 의존되어 있다 보니 이 코로나라는 특성에 의해서 유럽의 회복, 경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반면에 유럽 중에서 아주 특이한 나라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걔네들은 기존의 유럽과 결별을 했죠. 근데 얘네들은 숙박이나 운송이나 관광에 엮여 있지 않고 미국과 그나마 유사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걔네들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죠? 영국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호황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된다라는 건 경기 개선, 그러니까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 중에서도 차별적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리포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경기 회복이 서비스업 위주인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관광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나 영국처럼 금융이나 금융 서비스나 부동산 서비스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그죠? 백신 보급과 함께 자국 내 경기만 풀리면 낮은 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구매 활발과 내구재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면에 관광에 의존하는 나라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기 회복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아까 좌뇌에서 뭐 부동산 관련 어떤 포털이나 뭐 앱 서비스하는 회사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뇌를 굴려볼 수 있다고 그랬고, 오른쪽에서는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일단 환율의 메커니즘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이벤트만을 가지고도 세 가지 정도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나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경기 개선이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로화와 미국 달러와의 관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걸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미국의 경기 회복이 훨씬 빠를 거라고 예상이 돼. 근데 어떻게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약세로 가냐고. 음. 그러니까 환율까지도 이제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서비스업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에서 네 가지 살펴보자고 한 것 중에서 상품의 서비스화라는 게 있었는데, 유가, 금리, 상품의 서비스화,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뭐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근데 상품의 서비스화가 우리가 봤던 최근에 이제 ARK에 의해서 급락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인데 그걸 IT화하거나 플랫폼화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IT화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기 회복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지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위안화 얘기도 많고 뭐 엔화 얘기도 많고 달러가 약세가냐 강세가냐 계속 연초부터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댔지만 실질적으로 달러 강세가니까 또 당황하고 있죠. 그게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의 문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핏한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누구며 그걸 리딩하고 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미국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빠르고 그 변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이어지고 일자리 문제는 불거질 수 있고 양극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문제들이 훨씬 진보된 형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극화와 러스트벨트의 문제와 차별화된 성장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남유럽 국가들이나 독일이나 제조업 기반의 나라들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거나 아예 이 문제는 해결도 못한 채 그냥 묻어둬 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거린다, 뭐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된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지금의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를 리딩해 가고 있고 그 쇠를 미국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그런 식의 구성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기본의 기저에 갖고 있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투 중이면 그건 알아서 상상하면 되는데,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그 생각까지 이어오고 지난번에 봤던 도표와 리포트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맞는지 여부를 계속 팔로우하고 체크하면서 발전시킨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경투대에서 하는, 저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처럼 이런 것들을 지금 봤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모아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섹터, 여기 이 나라에 있는 이 국가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력이 이어져야 된다. 내 투자의 포인트들이. 이해되시죠? 그게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으려면 초, 중, 고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의 뉴스, 리포트, 그리고 기본적 글로벌 역학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버무려지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아, 여기에선 이런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로 도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왜? 항상 틀린다. 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맞춘 적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다만 내 자신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왜? 내가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이 온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초중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왜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초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잃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 현금이 쓰레기다라는 얘기는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그 사람 머릿속에 메커니즘이야. 이럴 때는 뭘 투자하고 역사적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을 만한 수백 명의 어떤 인재들이 맨날 백데이터를 찾아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이 남들이 다 보는 뉴스를 보고 해석해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상상하고 뭐 그런 상상도 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어디서 이상한 정보나 주워 듣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현금이 쓰레기여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는 현금 그냥 쥐고 있는 게 어, 절대 보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악소리 나면 그때 한 번씩 해도 늦지 않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인트는 거의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걸 얼마든지 비껴나가는 어, 변동성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들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숏이랑 경트고는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그것도 다 내봐서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의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처참한 환경 속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숏 친 거는 오히려 오르고 내가 롱 친 건 빠지는. 음. 롱 친 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생각에 건너가기를 잘 못하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더 멀리, 더 한 수, 두 수, 세 수 이상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공부한다라고 해서 책 보고 뭐 주식쟁이들이 쓴 책 보고 아니면 우리도 똑같지만 우리가 하는 이 정도의 뭐 리포트 보고 아니면 뉴스 보고 팔로우하고 이런 정도는요, 오히려 조작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그때 경투 중에서 한 것처럼 왜 5G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5G 얘기는 쏙 들어갔지? 전기차는 그렇게 좋다면서 왜 갑자기 테슬라는 빠지는 거죠? ARK가 진짜 다 팔아서 그런 거야? 음. 그 기저에 있는 생각들을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남들이 만들어낸 유행 속에 그냥 내가 탄 걸 가지고 그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착각하신다라는 거죠. 아, 전기차 좋을 거야. 그 이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언론과 신문과 뉴스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정보들이. 유튜버들이, 카페들이, 블로그들이, 그리고 신문들이, 네이버가, 카카오가 접속만 하면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배터리, 어, 바이오, 인터넷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어느 순간 우리한테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들의 주가 오르는 걸 봤으니 본인들도 거기에 동참한 것뿐인데, 그래 놓고는 그거 오르는 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잘했어 라고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음,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드렸는데, 그죠? 항상 좀 반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어, 우리 한 달도 된 것 같죠, 그죠? 테슬라를 보면서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건 빨리 어, 우리 1,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랑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진 거잖아요. 이거 빨리 나올 준비를 하자. 아니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좋은 회사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데 올인하지? 라고 하면 항상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먼저 알 수 있는 거지. 왜 뒤늦게 확신을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계산이 되면 원래 꿈이 있던 회사가 계산이 되는 순간 답이 없어진다니까요.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꿈이 갑자기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원래 계산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빠진다니까요, 진짜로. 원래 적자 나고 이럴 때는 막 꿈만 가지고 오르다가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걸 보이긴 보이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차라리 적자가 나야지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린 건데 우리를 다 털어내고 뭐 300불까지 떨어질지 뭐 100불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500불에서 반등할지 이건 모르지만 저렇게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무슨 자기네들이 뭘 믿는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굳이 거기에 우리가 쫓아갈 필요 있냐. 다음 종교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그걸 믿고 똑같이 행동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경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후행적 사고와 어,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거를 정당화하고 그 생각을 강화하고 그걸 믿은 다음에 물타기를 하고 30% 빠졌으니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성장주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니까.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으로 성장주냐 아니냐의 구분도 없지만 과도한 쏠림이 생기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ARK 같은 사태들이 우리 지난 2010년에도 한국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투자자문사의 7공주 사태와 비슷하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 뭔가 인덱스와 다르게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건 그냥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가 회사 다닙니까? 다 주식 투자만 하지. 부동산 투자만 하고. 그죠?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20년 동안 가면 진짜 아무도 노동의 가치를 다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남들이 다 투자에 올인하고 있을 때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척을 하자. 그러면 그때는 아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왜? 남들 다 주식 보느라고 막 화장실 가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 주식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독방에 가서 혼자 주식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다. 나중에 남들은 그때서야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싶어 하겠지만, 그죠? 그런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또 앞에 주저리가 너무 길었네요. 다음 볼게요, 이제. 음, 리포트는 딱 두 개만 볼 건데 오늘은 뭐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저주저리 많이 보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나눠준 것조차도 소화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직업은 매일매일 또는 매주 뭔가를 죄송하지만 짓거리거나 써대야 됩니다. 스트레이티지스트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짓거리거나 써대야 된다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오르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짓거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의 상승, 그리고 시장의 하락, 이거에 대해서 리포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거 아니라는 투로 톤이라는 게 있어요. 한 10개 증권사의 투자 전략 리포트들을 보면 그냥 톤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아,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근데 한결같아요. 별거 아니다. 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 리포트는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쓴 리포트예요. 근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번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상상력과 어떠한 경제를 꼭 무슨 산수처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넘어서는 상황이 오다 보니 우리 지난번 경트 중에서 봤던 도표 중에서 S&P 500 배당 수익률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이게 만나면 이제 일드 갭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일드 갭, PER의 역순으로 하는 일드 갭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결국 어렵게 해놓은 얘기인데 돈의 가치,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1.5%로 올라가고 있고 막 2%까지 올라갈 것 같고 주식을 그냥 보유했을 때 S&P 500의 평균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니까 점점 주식을 보유했을 때 이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뭐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트렌드를 본다고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근데 왜 너희들이 틀리냐면 왜 이런 분들이 틀리냐면 물론 그 이유일 수도 있지. 시장이 우려하는 게. 맞아요. 거의 대부분 또 맞아. 실제로 맞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고자 하는 심리가 처음에는 그냥 금리에 대한 우려. 갑자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네. 이거는 좀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팔기 시작한다라는 건 처음에는 그냥 심리로 일어납니다. 그랬다가 실제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팔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인데. 지금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최근 들어서 열풍처럼 따라 사는 그 논리에도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지나고 나니 금리가 싸서 현금이 쓰레기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사야 됐다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그럼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떨어질 때 왜 안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 논리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읽어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이론적으로 100% 맞냐? 그러면 이렇게 될 우려 때문에 주식이 빠질 줄 알았으면 넌 빠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주식 다 팔아놓지 왜 가지고 있냐?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벌써 성장주 같은 경우 대표적인 미국의 성장주 같은 경우 요새 인기 있었던 애들 같은 30% 가까이 빠졌는데 그럼 30%를 왜 때려 맞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쇼스 쳤으면 30%를 벌었을 텐데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후행적인 어떤 얘기라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 빠지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를 하다가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이걸 보고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기 힘들지 맞아 그냥 금리가 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팔고 아니면 이익 실현을 좀 했을 거야. 그럼 그 이익 실현한 사람은 왜 이익 실현을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을 했겠지. 무슨 얘기야?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지만, 음. 그럼 걔는 왜 나가냐고요? 걔는 금리가 단기적으로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나가고 있는 거야? 벌써부터 시장에서? 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앞으로도 안 발생할 텐데 그걸 걔는 몰라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바보여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붕괴가 온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버블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경우도 많고. 어, 굉장히 많은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고 뭐고 간에 다 불과 닷컴 버블 바로 전날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에 버블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조차도 있었는데요, 뭘.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진단하느냐의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리포트를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느끼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책을 직접 소개해드리면서도 얘기했는데, 전에 미국 연준에서 일하던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하강으로 들어가거나 만약에 시장이 붕괴하는 시그널을 찾아낼 방법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주변 사람들이 행동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뭐 너무 낙관론이 많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였냐면 증권사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증권사들이. 번호표를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에다가 뭐 애 거 만들게 해주겠다는 엄마들. 그죠? 예. 그 항상 있었던 시나리오를 도대체 왜 이런 리포트까지 읽어가면서 뭐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오겠다라는 그런 감들을 고수들은요. 아니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고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그런 감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좀 최근에 시장의 상승이 과도했구나라는 거를. 음. 아유, 여러분도 이미 다 느끼셨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 뭐 버스를 타시든 뭐 하든 뭐 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뭐 전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뭐. 그죠? 그러면 이미 눈치를 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조금 나도 현금 비중을 좀 높여볼까? 우리가 지난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이런 걸로 얘네들은 안심을 시키지만, 당연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절대 못 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지 주가 붕괴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황당한 캐털로 인해서 시장은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경험한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일 당장 시장이 뭐, 30% 지수가 30% 빠진 일이 일어나면 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가정을 해보는 거죠. 왜? 본인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그러고도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올랐더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 2%, 3% 하락에도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30% 하락하는 일이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생해. 그랬을 때 대비가 돼 있냐라는 거죠.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투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기 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장기 투자는 무슨 장기 투자야. 고민하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로 제가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환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이런 얘기랑 똑같다고요. 장기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 이건 결과적으로 맞은 거지. 10년, 20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반토막도 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제가 요새 느낀 거는 TV만 틀면 무슨 주식 전문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무슨 예능에도 주식 전문가들이 맨날 나와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우량주를 사야 된다.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는 최고의 주식이다. 뭐 테슬라 이런 건 당연히 사야 된다. MBC에서 뭐 한 다큐멘터리에서 뭐 중학생이 무슨 테슬라와 뭐 뭘 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럼 말 다 했죠, 뭘.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아저씨가 써놓은 이 얘기를 안 보더라도요, 알 수 있다. 그죠? 그 여기 SK증권의 중장기전에 BIGS, 빅스라고 돼 있고, 숏캐시라고, 현금의 숏대리라고 그러죠? 빅은 뭐예요?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소프트웨어인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 야, 이미 캐시 다 썼어, 임마. 지금까지 몇 번의 조정이 왔잖아.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겠지. 캐시가 어딨어. 지금 벌써 지난번에도 막 3% 빠지고 작년 11월에도 막 빠졌고 그때마다 캐시 다 썼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게 하수인 거라는 거죠. 얘네들은 3년 후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이 계속 박스권일 때마다 하락하면 숏 캐시라고. 현금이 없다고. 이미 다 썼어. 빠질 때마다 사가지고. 더 이상 없다고. 현금이. 현금이 어디서 뭐 계속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음 밑으로 내려봐.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또는 YCC와 같은 정책에 대한 요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뭐 그런 이유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연준은 당장은 이런 정책을 쓰기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하고 제닛 옐런하고 이 세 명,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이 세 명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뭐 게임스탑 사태도 그랬지만 비트코인 사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알아서 꺼질 수 있는 거품이에요.
그냥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오버하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자기네가 나섰는데 어떤 정부처럼 괜히 나섰다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걸 못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엄청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이해되세요? 연준이 만약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금리가 뛴다. 이러면 진짜 답이 없다고요. 저걸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지켜볼게. 뭐 그래 뭐지? 한파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장기 금리가 잠깐 올라갈 수 있겠지. 인플레이션도 잠깐 있을 수 있어. 유가도 좀 올랐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해야 되고 막 YCC를 해야 돼? 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여기 1번 가로하고 적어놨지만 여기 설명까지 친절하게 적어놨잖아요. 그냥 춤추겠다는 얘기야. 트위스트 춤추겠다.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사겠다. 그게 무슨 얘기야? 단기 채권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하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결국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 인하했다는 다 단기 금리라는 거예요. 단기 금리. 장기 금리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만들어져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컨트롤하면 그게 시장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장기 금리에까지 원래는 영향을 미치는데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거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지난번처럼 장단기 금리가 막 역전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건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경기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경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장기 채권,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러니 장기채 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금리는 다시 떨어지겠지.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왜 하냐고. 연준이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지금. 돈 풀어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금리가 이제 그나마 조금 올라왔는데, 어, 죽어가는 불씨를 살짝 살렸는데, 불난다고 옆에서 소화기 들고 있어요. 소화기로 지금 불날 수도 있어. 소화기로 꺼.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정신 나간 놈아. 불씨를 이제 살렸다니까. 불씨를 이제 살렸다고. 죽어가는 불을 겨우겨우 살렸다고, 이제. 근데 그 불을 끄라는 거예요. 끄라고. 빨리 끄라고, 지금. 소화기, 소방차 부르라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CC는 소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불이 나서 집이 탈 정도로 불이 나야 소화기를, 아니, 불이 날 것 같아야 소화기를 가져오지. 다 죽어가는 불을 막 진짜 이렇게 호호 불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요만큼 붙여놨는데, 야, 이제 불 날 것 같아. 불 날 것 같아. 야, 빨리 불 꺼. 소화기 가져와, 소화기. 소화기를 왜 가져오냐고. 불이 붙지도 않는데 잘. 주변에 전부 젖은 낙엽밖에 없는데. 라고 파월은 생각한다는 거죠. 야, 불이 어떻게 나? 바보들아. 그냥 주식시장만 뭐 니들끼리 오바하다 그냥 폭락하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다가 요만한 불을 이제 본지 너무 오래된 거지. 그동안 이제 불씨조차도 잘 안 보였거든. 요만한 불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불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불이 뭐냐고요? 그렇지,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다? 소화기 가져와라. 빨리 불 꺼라. YCC는 뭐 하라는 거다? 소방서에 전화해라. 멍청이들아. 젖은 낙엽에 불 살짝 붙여놨는데 저 나이 드신 분이 엄청 힘들게 불어가지고 겨우겨우 불씨를 살려놨는데 소방차를 부르래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뻘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보세요. 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유가 상승하고 미국에서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니 장기채 수요가 부족한 거죠. 장기 채권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들이 싸게 찍어내게끔 만들어 놔줬고 기반을 만들었고 미국 연준이,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이든이 그걸 이용해서 너무 싼 상태니까 돈을 이만큼을 찍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니 너 나올 거 없이 채권 투자자들이 다 버리는 거죠. 그냥 아이씨 이거 뭐야라고.
사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그게 아니라 유가가 오르고 최근 들어서 유가 갑자기 오르고 뭐 그래서 그래. 상승률이 좀 가팔랐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투 구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 네 가지에서 딸딸딸딸 자다가도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가라니까 유가. 유가의 변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유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텍사스에 막 한파가 오고 막 그런 데다가 막 유가 오른 상황까지 오니까 이러다 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바를 떨고 있는 거죠. 그죠? 불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음. 네. 그래서 이 분이, 이 공부 많이 하신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GDP 나후에 미국의 EQ 성장률 전망치는 10.5%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10.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야, 이거 진짜 너무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장을 저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유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봤더니, 지금 원유 선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유가 전망은 뭐예요? 음. 단기적으로 왼쪽에 여기 단기 전망은 크게 상승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장기 전망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의 금리 인상이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나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왜 단기에 그칠 거라고 확신을 하냐면 지금 이 원유 선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유가의 전망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돼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오른다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뭐 인플레이션 못 일어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려다가 겨우겨우 상승했는데 그 기류층에 왔더니 터뷸런스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터뷸런스 발생했더니 이제 비행기 떨어진다고 빨리 고도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장기 전망이 하락한 것은 향후의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원유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이건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100불도 찍을 수 있지. 왜? 왜? 어디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뭐 푸틴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무슨 뭐 중동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져가지고 막 정유 시설이 폭파된다든지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사우디 드론으로 테러한 것처럼. 어. 그랬는데 또 미국의 한파가 또 온다든지 얼마든지 가정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고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파내려면 얼마든지 파낼 수 있고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파내는 거지. 그다음 러시아도 유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중동도 기다렸다는 듯이 유가 오르니까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더 이상 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것조차도 또 무의미한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는데 이 아저씨 이 얘기가 무의미한 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요인 몇 가지냐고. 우리가 공부한 걸로. 아니 뭐 수백 가지겠지만 우리가 공부한 걸로. 네 가지나 있다니까요.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변하는 요소는 딱 유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머지 세 가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묶어두고 있다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응. 그러다 보니 사실은 쉽게 발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발생시켜가지고 지금 진 정부의 빚들을 녹여버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거기에 아마 세상은 엄청난 벌을 줄 거고,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 이 아저씨가 써놨네요. 현재 시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아빠가 엄마 파월과 옐런이 두 자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걸 데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긴축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더니 인플레는 계속 앞으로 뛰어나가서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저러다 큰일 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둘째 상황이 심각한 둘째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수술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디로 뛸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비유보다는 그냥, 그죠? 아까 제가 한 살짝 불씨를, 다 죽어가던 불씨를 살짝 살렸는데 소화기와 소방차를 부르라는 얘기랑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라. YCC 정책을 써라. 뭐 이런 게 그런 내용이다. 어렵지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아, 롱 빅스가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요거군요. 제가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네 가지는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수익률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애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서프라이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실적의 서프라이즈. 어, 이런 거에서도 봤지만, 경기의 서프라이즈. 이런 거에서도 봤지만, 얘네들이 주구장창 저런 것들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반도체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할 기회는 저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거를 기본에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나오냐? 얘네들이 롱을 외치지 않은 곳에서 분명히 대박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얘네들이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라고 말하지 않은 곳에서 대박이 나요. 왜냐하면 그게 서프라이즈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배터리, 인터넷, 그린, 반도체가 잘 될 거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란 얘기는 초등학생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쟤는 장기 트렌드적 우상향하는 수익률에 그냥 팔로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슈가 될 때 투자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필요 있냐면, 그렇다고 저런 애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깔아 놓되, 저런 애들은 변동성이 심할 테니까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8시 뉴스에 주식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메인 포털에 뭐 주가 뭐 폭락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나는 관련된 기업들 주식을 일정 부분 매입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내 주력, 내가 주로 투자해야 되는 포트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주력은 저 네 가지 섹터는 가져가지 않는 거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저기서는 대박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는데, 이제 초본데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널리스트 뭐 TV를 보고 뭐 그런 방송을 보고 막 공부를 하고 막 책을 사보고 이러면 저기에 매몰된다. 얘네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지. 그죠? 얘네들이 돈을 제일 못 번다니까. 얘네들이 좋다는 건 그냥 평타일다, 평타. 평타도 치기 어렵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음. 네, 이것도 보면 금리 발작으로 성장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트 고니까 금리 발작으로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일단 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라는 분, 나. 그 설명하지 말고 나라고 그냥 치세요. 나 설명할 수 있다. 금리 발작이 성장주의 타격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주저리든 뭐든 설명은 할 수 있다. 나라고 적어보세요. 빵명이야? 이건 심각하잖아. 왜 갑자기 수준이 갑자기 또 하향 평준화되고 있죠? 빵명이에요, 진짜? 나가 하나도 없어? 심각한데. 그 나눠드리는 걸 안 읽어보시죠, 잘. 복습을 잘 안 하시죠. 저 제목 금리 발작으로 성장주 타격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왜 금리가 발작하니까 성장주가 타격을 입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없다고요? 현금 흐름이 약해서. 어, 일단 아주 현명한 대답. 거의 한 90점. 유동성 회수 70점. 다른 분들 그래도 뭐 수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그죠? 음. 이건 이제 저희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금리 발작이 왜 성장주에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은 요새 뭐 PER, PDR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말씀하셨던 뭐 대부분의 성장주도 페이팔을 비롯해서 뭐 펠로톤이나 뭐 펠런티어나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애들은 대부분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상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없어요, 아예. 그럼 무슨 얘기냐? 돈을 못 번다는 얘기라고. 한마디로 마켓컬리나 쿠팡처럼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걔네들이 왜 55조의 가치를 갖냐? 왜 나스닥에 55조의 상장을 할 수 있냐? 먼 미래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애들이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비용 절감하는 구간이 오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는 과거의 학습 형태가 있다고요. 그게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근데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익을, 미래의 이익을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으로 땡겨오면서 할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준 금리라는 걸 가지고 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 성장주가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당장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아. 돈 못 벌겠지만 금리가 싸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싸잖아. 이자가 빵 프로잖아. 또는 이자가 마이너스잖아. 이자가 마이너스인데 뭐든지 성장만 하면 되지. 돈은 언젠간 벌겠지. 왜? 이자 비용이 빵이니까 대출 연장만 하면 되잖아. 근데 금리가 올라간대. 금리 발작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간대. 그럼 왜 쟤네들이 타격을 받아? 어, 쟤네들의 주가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부여된다고요? 이자가 빵이고 금리가 오르지 않는. 그렇지. 저금리라는 거를 기본 요소로 깔았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아니면 아예 존재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손정희 같은 회사나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는 모델로 쟤네들이 전환이 됐냐면 쟤네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니까요. 왜? 현금 흐름이 전혀 없고 유형 자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평가할 기준이 없다고. 쿠팡은 돈을 빌릴 수가 없다고요. 손정희가 투자해주지 않는 이상. 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미래의 가치를 읽는 현명한 투자자들의 어, 선구적 투자인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그 돈은 어디서 왔냐고요. 이 투자자들의 돈은. 얘네들 돈은 어디서 왔냐고요. 얘네들이 너무 낮은 금리를 못 이겨서 누군가가 맡긴 돈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메커니즘 이해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손정희가 쿠팡에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났냐고요. 자기 돈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낮은 금리를 못 이겨서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1억 넣어놔봤자 100만 원도 못 받으니까 손정희한테 갖다 맡긴 거라고요. 그러니 손정희한테 야 은행 금리보다 한 3배만 더 벌어줘. 그러니까 난 1억 투자하는데 1년에 한 300만 원만 받게 해줘. 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한 거예요? 쿠팡 같은 데 투자를 했다고요. 이해되세요? 어. 근데 쿠팡은 당장은 돈을 못 벌어. 절대로. 10년이 지나도 돈을 못 벌어. 그럼 현금 흐름이라는 게 발생이 안 돼. 근데 뭘 보고 손정희는 투자를 한 거예요? 아, 얘는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가치를 갖는 회사가 될 거야. 라는 거에 기회를 찾은 거라고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 그럼 돈 달라고 하겠죠. 왜? 나 그냥 위험한 주식 투자 안 할래. 그냥 예금 금리 높게 다시 돈 돌려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돈 돌려줘. 나 예금할래. 그 위험한 거 안 할래, 그냥. 30%씩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제 괜찮아. 이자가 괜찮아지고 있네. 나 원래대로 내가 투자할게. 줘. 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정희가 빼야 되는 거죠, 돈을. 돈을 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엮여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결국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와서 투자가 되고 있냐. ARK의 펀드로 돈이 유입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를, 그러니까 ARK가 잘하니까 돈을 넣겠지만 그 근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왜 그동안은 그러면 펀드 ARK가 하는 거에 돈 넣을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 맡겨도 별로 이자가 없다라는 근저의 생각들이 그러면 내가 주식이나 펀드를 해봐야지라는 욕구로 변질된 거고 근데 누가 잘하지라고 봤더니 ARK라는 애가 혁신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대 라고만 생각한 사람들이 ARK 펀드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그 ARK의 캐시우드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었어? 향후 50년간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회사가 될 만한 이런 지금 당장은 돈도 못 버는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앞 단계에서 근데 요새 ARK 수익률이 변변치 않은데 아, 나 그냥 뺄래. 나 그러고 다시 이거 난 이제 주식이나 펀드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나 그냥 요새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나 돈 빼가지고 은행에 다시 넣어놓을래. 환매. 그럼 이제 뭘 팔겠어요? 그동안 투자해놓은 걸 팔아야겠죠. 이해되세요? 음. 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요 얘기를. 금리 발작.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면 왜 성장주에 타격을 입히나? 당연하죠.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면 위험에 투자하려는 자세가 낮아지고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낮아지고 더군다나 배당도 주고 PR,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배당도 주는 전통적인 가치주에 비해서 엄청나게 위험하고 돈도 못 벌고 적자가 수백 프로씩 나고 있는데 미래만 꿈꾸고 있는 얘네들에 대한 가치는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 그나마 위험자에서 돈을 뺄 때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배당 주는 회사 거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한데 삼성전자는 하루에 10%씩은 안 빠지잖아요. 어. 근데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비교해봐도 테슬라는 고점 대비 30%가 빠지고 삼성전자는 15%가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분기 배당도 한대. 그럼 삼성전자는 좀 나중에 팔아. 삼성전자 테슬라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니까 뭘부터 파냐는 거예요. 많이 오르고 많이 변동성이 심한 애부터 판다는 거지. 그럼 많이 오르고 많이 변동성이 심한 애들 다 뭐야? 성장주였다는 얘기죠. 성장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가격을 올렸고 기대감이 높았고 그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 기술주로 가야 된다? 아니. 가치주로 가야 된다? OX. 아, OX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네. 가치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시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 또는 철강 만드는 회사, 그죠? 그리고 뭐 배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건설하는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에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너무너무 잘하고 절대로 시장 인덱스라는 거에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면 안 되는 펀드 매니저라면 당연히 소비재나 여기 말한 것처럼 경기 소비재나 소재 뭐 이런 거 화학, 철강 이런 걸로 옮겨 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구경 나듯이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발 좀 공부를 좀 아니, 공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복습을 좀 하세요. 다음. 이거 아무리 얘기 들어도 자기 게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안 보면. 이 백신 접종 속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선진국의 속도가 빠른데 지금 탑이 뭐라고요? 중에서는 그 다른 도표로 봤는데 이거 하나 더 가져왔어요. 미국이 제일 빠르다니까요. 미국의 성장수가 빠른데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빠지냐고요. 미국이 돈을 많이 푸니까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부양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 미국이 달러가 약세될 거라는 초등학생적인 리포트를 왜 내고 앉아 있냐고. 그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진 제약회사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지금. 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화이자를 맞자고요. 화이자는 어디 거예요. 그죠? 음. 존슨앤존슨도 한 번 맞으면 완벽하게 뭐 그거 되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위기일 때 미국이 항상 강하다니까요. 다음. 접종자 비율 인구 대비로 보면 뭐 미국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다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래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가 스트레이티지스트가 쓴 그냥 주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나오는 그런 리포트는 그냥 자기 똑똑하다고 뭐 YCC니 뭐 뭔지 뭐 YMCA인지 뭔지 뭐 그런 거 잘난 척 하려고 쓰는 헛소리인 거고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 우리가 연준 위원도 아닌데 그걸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구조적인 트렌드를 보면 되는데 이런 지표들은 아주 좋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도 소유한 다음에 계속 리마인드를 해보라는 거예요. 47년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1947년부터 보고 있잖아요. 이 지표는. 일주일을 보고 있는 지표가 아니라. 그죠? 194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한두 번 꺾임이 있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트렌드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잖아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뭡니까? 서비스업에 이게 지식의 서비스화라고요. 이게 선진국이 밀고 나가는 모델이고 건설 투자가 뭐예요? 건설 투자. 건설 투자가 신흥국들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흥국 투자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선진국 투자를 계속 비중을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음, 신흥국이 단기적으로 좋은 구간도 있지. 왜? 지금처럼 나스닥이 과열됐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신흥국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좀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매일을 주식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적재산권 투자는 우상향한다. 건설 투자는 뭐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경특고는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건설 투자는 뭐가 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렇죠.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정답.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90년대부터 2000년 그 금융위기 전까지 돈 번 사람들은 전부 사이클 투자자였다니까요. 차화정 조선을 사이클로 투자한다니까요. 호황기가 오고 갑자기 불황이 오고 또 호황기가 오고 불황이 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때? 그냥 지속적인 불황. 잘 호황이 안 와. 요런 상태에 빠져버렸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지적재산권 투자는 꾸준히 우상향. 저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그죠? IT, 그리고 R&D 이런 거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건 거의 대부분 선진국이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좋아질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런 그래프를 절대로 머릿속에 지우지 말고 딴 그래프, 아니 딴 리포트 1000개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를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그럼 어떤 모습의 경기 성장을 볼까요? 한국은. 지금 짙은 색과 점선이 있잖아요. 한국은. 한국이나 중국 시장은 어떤 모양을 보이면서 경기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네, 정답이죠. 그죠? 점선과 같은 형태로 움직입니다. 한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원래 대만도 그랬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대만이 그 모습을 탈피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말씀드린 TSMC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유일하게. 왜?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어떻다라고요? 구조적 성장을 하더라.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한 번에 폭발적인 성장과 하락이 오는 게 아니라 D램처럼 한 번에 폭발적 수요와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모델로 가더라. 그러니까 대만 경제와 대만 주가 지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박스피를 왔다 갔다 한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잘한다는 D램과 낸드조차도 사실은 반도체이지만 성격은 어떻다? 사이클 성장 산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도체에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구조적 성장 테마라고 말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를 헷갈려 하시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예요. 이제 앞으로 저도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죠? 뭐 메모리에 아닌 거가 비메모리 같잖아. 그러니까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 같잖아요. 그죠? 메모리가 안 중요한 건데.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구조적 성장 테마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절대로 줄지 않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거 혹시 난 알고 있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구조적 성장 테마 하나.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을, 이 경기 사이클을 만들지 않고 구조적 성장하는 테마가 있다. 난 알고 있다. 몰라요? 아무것도? 클라우드? 그렇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없죠.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면서 우상향하죠. 성장률이 몇 프로이냐. 그러니까 저 짙은 점선이 이 폭이 이 기울기가 얼마나 되냐의 차이지 우상향하죠. 그죠? 또 이걸 모른단 말이야? 진짜로 이거 심각하다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시나? 디지털? 디지털? 이거보다 더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명품 기업 있잖아요. 명품 기업.
명품 기업은 M&A 전략과 하이엔드 전략을 동시에 쓰면서 구조적 성장이지 사이클을 타고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명품 기업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던 기업들 중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경기 사이클 성향을 지녔다라는 건 구조적 성장 테마가 아니라는 거고, 걔네들은 정말 하이엔드 명품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면 구조적 성장과 우상향만 하는 애들은 누구다?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에르메스랑 LVMH밖에 없다, 그죠? 두 개만 누적적으로 성장한다. 왜? 계속해서 명품 브랜드들을 신규로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데 M&A 전략을 쓰고 계속 붙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테마로 가고 있다.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 소비자 물가 결정짓는 요소 중 최근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운 거. 미국은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표에 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동산이고, 영국 금융이고,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운송, 숙박, 관광과 같은 관광 비즈니스다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3%로 상품 대비 플러스 26%포인트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 상품 물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원자재,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는 그 구리, 철강, 소재들의 가격,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막 신문이 떠들어대고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말하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에서는 오히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데 그 서비스 물가를 결정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정말 공부하는 리포트니까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띄어서 사진에 저장해 놓고 절대로 까먹지 않고 공부를 해둬야 다음번에 누가 헛소리를 할 때 이거 잡아낼 수 있다고요. 어, 오케이. 상품 물가를 결정하는 건 뭐야? 기초 소재의 가격의 변화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리, 철, 아연, 금속 이런 것들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오면 건설 물가도 오르고 실물 물가도 오르고 이런다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물가 지수라는 걸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는 서비스 물가인데 그 서비스 물가의 원자재와 같은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다? 음, 뭐라고요? 좀 어려운데 자유로운 이동이라니까. Free moving. 이게 아니면 서비스 물가라는 건 오를 수가 없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가서 관광지에 가서 눈탱이를 맞고 관광지에 갔으니까 커피가 10,000원이어도 그냥 쓰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커피 가게가 갑자기 나한테 10,000원을 받아. 음악을 틀면서 코로나 풀렸으니까 20,000원 내세요 라고 하면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안 먹는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서비스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동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관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관광이 되지 않는 이상 서비스 소비라는 게, 서비스 물가라는 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번, 피겨 13번하고 피겨 14번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12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면 서비스 소비자 물가 비중이 상품 소비자 물가 비중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년 이후로는. 원래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잖아요.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상품 소비자 물가 비중이 차지하는 게 64%고 얘가 30%, 뭐 50%대 이렇게 낮았는데 이게 지금 정반대의 그래프로 가서 이제 서비스 소비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상품의 서비스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니 서비스마저도 상품화가 이루어지니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비스까지도 IT 회사들이 상품화 시켜버리니 한마디로 뭐 변호사 부르는 비용이 막 예전에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요새는 그때 말씀드린 로톡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들 간에도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 입찰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명해지는 거죠, 가격이. 서비스인데도. 우리도 이제 이삿짐 같은 거 나를 때 눈탱이 맞고 안 하려고 어떻게 하죠? 이삿짐 부르는 앱에 켜가지고 내 짐이 몇 칸이면 이렇게 해서 아저씨를 불러보면 거기에 입찰을 하잖아요, 아저씨들이. 이런 형태로 IT가 서비스조차도 상품화하고 있다. 그러니 물가라는 게 구조적으로 오르기가 힘들다. 두 번째,
그런데다가 서비스 소비를 하려면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동을 통해서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쓰거나 레스토랑을 통해서 막 쓰거나 팁을 주거나 막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백신 보급 속도는 빠르지만 자국 내 이동만 일어나고 해외로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까지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 일부 국가들끼리 서로 개망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걸 우려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1, 2년 안에 그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용이 빨리 회복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준은 계속 돈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서비스 소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물가 지수를 과거에는 상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물가 지수에서 이제는 서비스가 더 높다. 그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도 또 뭐다?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동이 가능하지 않으면 물가 올라가기 어렵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이거 안 봐도 돼.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실적 같이 보다가 그거였는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사님이 그 만든 거 뭐지? 그 매장 이거부터 봐야지. 매장. 그렇지.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크록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DTC 비중, 디지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 파는 매장 비중 말고 디지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오프라인에 강남에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매장 1년에 임대료 한 달에 3억씩 내가면서 알바생 고용하고 직원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신발 파는 거하고 네이버에 올려가지고 파는 거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실제 매장을 감소시키면 얘네들은 매출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익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는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잡고 회사들을 살펴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크록스였고 그러면 나머지 미국에 있는 소비재 기업들도 걔를 따라서 할 텐데 분명히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애들을 팔로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나머지 회사들 다 정리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또 뭐 세상 처음 보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들을 좀 정리해 봤더니 소비재 브랜드 중에서 오프라인 매장 수가 많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애들. 그래서 봤더니 크록스가 첫 번째였고 패스트 리테일링 역시도 거기에 해당된다. 전 세계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유니클로 같은 옷들은 굳이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사기가 좋더라. 최근 들어서 신발이 우리한테 운동화가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준 규격화된 사이즈와 운송과 배송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옷이라는 건 디자인과 소재와 감촉 뭐 이런 촉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뭐 배송해도 되지만 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마네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것들도 사이즈별로 뭐 이렇게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 후기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지다 보니 그 후기 남긴 사람들한테 무신사처럼 엄청난 베네핏을 주는 거죠. 막 5천 원 쿠폰을 막 계속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미국 내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 업체 중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 왔을 때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비용 절감하면서 브랜드 네임이 있으면 얘네들의 매출이 좀만 상승해도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업체들을 꼭 팔로우 해보자. 오프라인 매장이 몇 개인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이것들을 보자라고 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게 이 위에 나온 게 크록스였죠. 그래서 크록스의 2017년 매출은 1조, 2018년도 1조, 2019년도 1조 2천억, 2020년에 1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은 어, 100억, 600억, 1200억, 2100억. 순이익은 100억, 500억, 10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결국 순이익인 주주의 가치는 엄청나게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연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음,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니 주가가 10배 가더라. 그러니까 배터리, 그린, 인터넷, 세미컨덕터에서는 10배짜리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음. 그러나
크록스에서 나온다. 크록스에서.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열심히 봤으면 10배 벌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못 신고 다니지만 열심히 봤어도 10배 벌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후보로 출연한 애가 뭐였죠? 갭이었죠. 갭. 다음번 넥스트. 갭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 갭이 매장이 많더라. 오프라인 매장이. 근데 이번에 어저께 새벽에 갭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봤더니 사업보고서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왜? 매장 수를 무려 200개 가까이 줄였다. 2020년 2월 1일에 3,900개였는데 2021년에 3,700개로 줄였다. 보이시죠? 갭 매장 줄였고, 미국 내에서 갭 매장 줄였고, 바나나 리퍼블릭 매장 줄였고, 해외에 있는 올드네이비 매장 다 줄였고, 갭 매장 역시도 줄였다.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저렇게 줄었고 영업이익이 저렇게 나온 거는 앞 분기 1, 2, 3분기가 워낙 망쳐놔서 그런데 실질적인 4분기,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갭이 어떻게 나왔냐? 굉장히 좋았다. 갭 실적 보여줘봐. 갭 브레이크다운 한 거. 그렇지. 여기 4분기.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원래 컨센서스가 4조 6,600억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4조 4,240억으로 컨센보다 미달, 판매는 미달했는데 이익은 좋았다라는 거죠. 지난 코로나 때문에 지난 작년부터 마이너스 2,450억, 마이너스 1조 2,440억, 그 다음에 730억 이익이 다시 정상화되더니 그 전분기에 1,750억 나오더니 이번에 1,440억 나오더라. 순이익은 훨씬 더 잘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것도 저는 정상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셧다운이 계속 길어졌고 후반기에도 코로나 백신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최대치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반영 안 된 건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얘네 매출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늘더라도 이익단의 개선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 왜? 여전히 3,900개에 가까운 3,700개에 가까운 매장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매장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분기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뭐다? 사업보고서 나오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은 뻔하죠. 뭐 잘 나오겠지 이제. 정상으로 회계하면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매장 수가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보자. 그러면 아마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위에 크록스 보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근데 2017년부터 18년, 19년을 보시면 얘가 이제 코로나19 오기 전에 정상적일 때도 보면 19년도 12월이 약간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냥 성장을 안 합니다. 얘가 매출은 늘어도 그죠? 갭 오른쪽인 거야. 오른쪽. 1조 5천 158,550, 165, 880, 163, 830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그냥 14790, 13620 오히려 준다니까. 그러니까 매장의 효율화가 안 일어나고 있었고 2019년에는 저 실적은 코로나 타격을 받은 실적이에요. 5,740억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된 거고 지금 마이너스 8,620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구간이 온다면 개선될 여지가 아주 높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경기 민감주라고 담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경기 민감주야, 이게? 경기 민감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디어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디지털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의 구조적 성장이 나오는 구간. 비용 절감과 함께 온라인과 SNS나 디지털 전략을 잘 쓰는 기업일수록 구조적 호황이 오더라. 1차적으로는 신발 업체들이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근데 이제 그게 옷 업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L브랜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쇼치고 싶은 계속해서 안 좋게 봤던 L브랜드의 시대가 가고, 그죠? 그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워낙에 안 되니까. 여성성을 강조하는 속옷의 시대가 갔었으니까. 아니, 그런 L브랜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BBW, 배드베스 비욘드 그거죠. 그 비누 파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늘었지 빅토리아 시크릿이 는 게 아니다. 근데 봤더니 그 사이에 매장 구조 조정을 했죠. 얘네들 눈치 빠르게. 빅토리아와 핑크 속옷 매장을 2020년에 1,053개, 미국 내에서 1,053개였는데 몇 개까지 줄였어? 846개까지 줄였더라. 보이시죠? 해외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무려 매장이
2,920개에서 2,669개로 줄었다. 그러니 배드베스에 대한 실적 효과도 있었지만 2021년 올해 실적을 보면 저기 매출은 118,469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15,796이 나오고 순이익은 좋아진다는 거죠. 개선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매장 구조 조정과 효율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동안은 이제 완전히 배드바디 웍스, 바디샵, 배드베스 앤 비욘드래. 잘못 말했어요. 그, 그, 뭐죠? 목욕용품 파는, 그거죠. 그것 때문에 완전 코로나19의 초특급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다 죽어가던 회사가 대박이 난 거죠.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BBW 매장은 유지하고 있는데 빅토리아랑 핑크 매장을 급격히 감소하면서 비용 절감과 이익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버크롬비도 요새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에버크롬비, 랄프 로렌, 언더아머, 갭 이런 애들을 포트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뽑아내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경기도 회복되고 하면 다시 사는 수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증가폭은 훨씬 클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버크롬비도 작년에 854개의 매장이었던 걸 735개로 줄였다. 랄프로렌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지만 분명히 랄프로렌도 내년부터는 줄이겠죠. 언더아머 마찬가지고 언더아머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익과 순이익 개선 추이를 보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트 보니까 또 상상을 해보자고요. 뭘 상상해야 돼? 저 빠진 매장들은 도대체 뭐가 입점하지 다시?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쟤네들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저 매장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한국에서도 에버크롬비는 가로수길이었잖아요. 거기다 입점했다가 나갔죠. 그런 자리는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돌려보시라고요. 얘네들이 매장을 구조조정하면서 이익을 잘 뽑아내고 있구나. 롯데랑 신세계도 매장을 줄여가면서 이익을 뽑아내는 구간이 나오겠구나. 그럼 그거 다 줄인 것들은 다 어디로 가냐고. 그리고 그 건물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겠냐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일으키는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큰 오프라인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를 상업용 건물이 있던 그런 자리를 아마 그때 말씀드린 계속해서 때려부시고 주거용으로 바꿀 거라니까. 그죠. 그런 건물들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웅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물류창고 같은 기지로 쓸 수도 있고. 근데 도심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싶은 거죠. 우리 그때 얘기했던 주유소나 이런 거 다 때려부시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다음에 경투 중에서 보려고 했는데 힐튼 아시죠? 힐튼 호텔. 지금 저기 남산 밑에 있는 거 저기 명동에 힐튼 매각하잖아요. 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강남에 있는 호텔들 매각하는 거 봤는데 그 자리에 다 주상복합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힐튼도 매각해서 그 자리에 주상복합 짓는데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전환한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에버크롬비나 엘브렌즈나 갭이나 이런 애들 그러면 앞으로 이 오프라인에 쓰던 비용들을 줄였으니까 여기서 일하던 분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일자리 잃었죠. 그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요? 에버크롬비는 신상품 나온 걸 어떻게 선전할까요? 갭은 신상품이 나온 걸 어떻게 알릴까요? 그렇죠. 인스타, SNS, 페이스북, 그 다음에 검색 광고 또는 구글, 유튜브 이런 데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그거라니까요. 이제 안 넘어가던 애들조차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디지털 경제는 뭐다? 구조적 성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적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에버크롬비, 엘브렌즈 갭이 좋아지는 거에 내가 템버거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결국에 얘네들의 오프라인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인 걸 어디다 갖다 쓰고 있을까? SNS 업체들한테 광고비로 다 갖다 주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걔네들은 등락이 있으면 싸면 사면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사서 이익이 개선돼서 좋아지는 구간까지 버텨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워낙에 쌓여 있으니까 얘네들은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아져 있잖아요. 네. 글로벌 의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래서 유니클로도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니클로도 실질적으로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죠. 6조 4,927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 그죠? 1조 1,847억. 당기순이익도 7,594억으로 굉장히 선방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뭐냐? 판관비 단에서 어떤 비용들을 줄이고 있냐, 얘네들이.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줄일 여지가 있냐.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유니클로가 이제 매출은 성장이 둔화되고 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유니클로 주식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용 단의 비효율적이었던 그 비용들을 엄청나게 줄여서 이익으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면 리스 익스펜시스라고 돼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임대료가겠죠, 그죠? 이런 비용들이 점차 추세적으로 줄어들더라. 엄청나게 줄어들더라. 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뭘 예측해 봐야 되냐면, 결국 뭐 다음 우리 그때 얘기했던 다음 블랙스완이 어디서 올 거냐. 지금 금리가 안 올라가고 금리는 장기적으로 안 올라갈 거지만 어쨌든 한계 임계점이라는 게 온다라는 거죠. 지금 버티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리스 익스펜시브라고 얘네들이 써놨던 얘네들이 임대료라고 써놨던 이 비용들을 나가는 게 줄인 만큼 오프라인 건물주들한테 가야 될 돈이 줄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딴 데가 늘었다라는 거죠. 디지털 투자나 뭐 이런 게 늘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에 대한 그 비용 준 만큼을 어, 딴 데다 쓰니까 얘네들 이 오프라인에 있던 그 경제는 메커니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유니클로 매장 줄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국내에서는 몇 개 철수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회복되고 나면 이제 백신 좋아지고 나면 유니클로도 매출은 살짝 성장하는데 매장 본격적으로 줄이면 이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음, 키링은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지난번에 프라다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키링이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성장주, 최근에 테슬라가 문제된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구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다 했을 때처럼 2017, 18, 19 보시면 구찌 매출이 엄청나게 늘면서 실제 키링 그룹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 물론 입생로랑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보테가도 좋았지만, 실제 보테가의 매출의 변동성은 낮은 반면에, 구찌랑 입생로랑이 중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엄청나게 이익 상승에 기여를 많이 했죠. 영업이익 밑에 단에 보시면 구찌가 벌어들인 게 키링그룹 전체의 40%에 육박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와 함께 해외여행 줄고 중국 내에서 인기가 꺾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3조 4,858억으로 갑자기 35%뚝 떨어지고 나니까 이익이 둔화되면서 주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갔는데 이게 너무 단기에 인기가 있었다 보니 또 빨리 식는 거죠. 또 구찌의 전략이 화려한 문이었고 스테디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키링이 이제 이 전략에서는 좀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런 급에서는 유행이 돕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야 유행이 없는 거고 거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샤넬이나 에르메스는 급이 다르니까. 근데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뭐 버버리 이런 애들은 유행이 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구찌가 이제 질렸으니 새로운 유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보로 봤던 게 프라다다 라고 그때 말씀드린 거고, 구찌는 확실히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무슨 얘기야? 키링그룹은 LVMH나 에르메스에 비해서 위기를 겪고 나서 딱 보니까 어, 위기 이후에 더 돋보이는 회사가 있고 이제 완벽히 꺾이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키링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은 또 한 가지 기업 섹터에서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어디냐면, 혹시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보셨어요? 나이키가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잘하고 역시 브랜드 가치를 잘 높이고 한정판 리셀과 이런 전략들을 잘 쓰면서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위기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디다스는 브랜드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트렌드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격하게 차이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디다스도 이제 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번의 어떤 이벤트 이후에 완벽하게 하이엔드 포지션으로 잘 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기업과 무너지는 기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명품 라인에서는 이제 키링은 약간 좀 슬로우 다운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에르메스와 LVMH는 완전 탑의 지위를 더 잘 누리고 있다. 더 우상향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경쟁자가 줄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고기를 프라다가 이제 유행의 국면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 가격대 중가 정도의 명품 라인에서도 뭔가 유행은 돌고 도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키링의 실적 발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 구찌의 성장세가 꺾인 게 굉장히 패착이다, 그죠? 구찌가 무려 YOY로 매출이 22.7%나 줄었다는 거죠. 반면에 에르메스나 LVMH 타격은 있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해외여행이 원활해졌을 때 구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찌가 디지털 전략을 다시 잘 구사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할 건 아닌데 일단은 확실히 보여줬다. LVMH나 에르메스에 비해서 급이 많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한 브랜드들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다 보니까 입생로랑이나 구찌나 보테가가 좀 꺾이는 국면이 포트폴리오상은 잘 메이크업을 해주지 못했다, 서로를. 입생로가 훨씬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이거는 이제 초반부터 계속했던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스노우피크 어페럴까지 출시하면서 엄청나게 막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근데 IT가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좋아질까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대 액션이 좋아집니다. IT 하는 애들은 기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더라. 오히려 완벽하게 더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 최근 들어서. 그런 트렌드들이 더 강해지는데, 글로벌하게 이 캠핑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이 국면에서의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들이 많지 않다. 근데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의 성장,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성장,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봤던 뭐 칸골이나 뭐 이런 애들이 성장한 것도 잘 보면 그 브랜드 뒤에 다 자연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껍데기 자연이죠, 걔네들은. 그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디스커버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이용한 그냥 브랜드와 전략이었는데, 그게 성공한 이유도 결국에는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최근의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른. 근데 거기에 더 우리한테 되는 활동들이 유행하는 게 캠핑인데, 거기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진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예티였고, 아시아에서 보면 고작 스노우피크 정도다. 한국, 일본, 대만에서는. 이제, 이제 조금 알려진 게. 어, 그거에 비해 시가총액이 굉장히 쌌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왔죠. 6천억까지 올랐죠, 무려. 2천억대 봤는데, 분명히. 3배가 올랐죠, 벌써. 음. 근데 얘네들 실적이 어땠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성장을 해서 역대 최대 매출 4분기 560억의 매출을 올렸고, 일본 내 성장이 두드러지고 영업이익도 73억으로 전년 14억 대비 421%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을 뭐 경기 민감주로 볼 거야? 그죠? 이런 애들 무슨 경기 민감주야, 그죠? 음. 성장주인 거예요, 성장주. 기술주가 아닌 성장주. 근데 이제 국가별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원래는 딴 나라에서는 되게 약했는데, 한국에서도 캠핑이 최근 들어서 유행하니까 84억이 작년이고, 올해는 보면 2020년 3분기까지는 아직 전체 매출은 나왔지만, 지역별 매출은 상업보고서가 안 나와서 아직 모르지만, 2019년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84억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3분기만 더해도 얼마예요? 105억이잖아요. 4분기는 성수기였으니까 더 잘 나왔을 거고, 매출 사상 최대치였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캠핑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만 시장도 역성장하던 거에서 반등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게 하이엔드 시장 공략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확실히 트렌드적으로는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높다.
앞으로 주 3일째든 재택근무의 상시화든 뭐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놀고 레저 문화 즐기고 이런 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상류층이 즐기는 레저와 대중들이 즐기는 레저가 다를 뿐이지 그쪽 세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피크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가격대는 스노우피크가 훨씬 비싸죠. 예티보다 더 비싸죠. 예티는 스테디셀러 물품이 있는데 반면에 스노우피크는 물건 자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네. 다음 워크맨 패스. 하이엔드인데 마진이 낮다고. 최근 들어서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 그러니까 광고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성장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530억, 그러니까 분기 530억밖에 매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티가 시가총액 거의 한 7조, 8조, 그죠? 10조 약간 언더인 수준이죠. 그죠? 그러면서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스노우피크는 아직 완전히 애기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고 매장 확장에도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진출하고 뭐.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진출 많이 하더라고요. 선진국 국가에. 그래서 스노우피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진을 챙길 때는 아닌 것 같다. 브랜드 확장이 먼저 일어나는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데상트가 한국에 초기에 진입했을 때 느낌, 그죠? 데상트가 초기에 원래 일본에서 그렇게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포지션 잘하더니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다음은 대동공업입니다. 이건 왜 가져왔냐면 우리 그때 농산물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이 항상 위기 이후에 많은 돈을 풀면 농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은 막 보이고 막 에그플레이션이 온다는 등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협박하는데 돈 많이 푼 구간 다음 해에는 항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중에서도 농산물의 수급 공백이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전망을 해드렸고 그러면 농산물 가격에 그냥 선행 지표로 우리는 뭘 보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농산물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해봐야 되죠. 그러더라도. 그냥 1년 동안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봤더니 국내에서는 대동공업이라는 업체가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니까 농기계를. 근데 지역별 매출을 봤더니 어떻더라? 4분기 2020년 4분기에 전년 1,423억 대비해서 2,071억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전분기에 뭐 수출을 좀 못 나간 영향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배가 부족하고 뭐 그렇다라고 치지만 확실히 트랙터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 팔로우 해보는 거에서도 실제 트랙터 수출이 2017년부터 보시면 2,300억에서 3,000억, 그 다음 2019년에도 3,000억이었는데 2020년에 20% 성장했다. 라고 해서 트랙터 성장이 되게 눈여겨 보여지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도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하이엔드,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뭐 미국 내에서는 소형 트랙터를 쓴대요. 귀농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자급자족 수요도 늘어나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농산 시장에서의 이런 기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봤던 디어 앤 컴퍼니, 존 디어 뭐 이런 업체랑 아그코라고 AGCO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선행 지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동공업 같은 국내 업체도 북미에서 수출이 늘어나면 글로벌 탑 1등인 그죠? 디어앤 컴퍼니나 뭐 아그코 같은 업체들은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 그죠?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오면 인비주얼라인 만드는 온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잘 나올 게 뻔하다라고 우리 먼저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트랙터 서플라이 컴퍼니 뭐 이런 IR이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선행지표로 우리나라가 먼저 나오면 이거를 미국 기업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은. 뭐 임플란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기계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업체지만 글로벌 꼴찌 정도지만 글로벌 수출이랑 규모 면에서는 꼴찌지만 꼴찌가 잘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업황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1등은 당연히 잘 나왔을 거고. 그러니 미국에 있는 1등 업체의 실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리.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얘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 애들은 얘네들은 이제 브레이크다운 한 거, 얘네들 수출 지표, 그리고 계속해서 월별로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그때 말씀드렸던 뭐 보일러도 그렇고 트랙터도 그렇고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한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업체들의 실적을 먼저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계속 투자 늘어나요. 구리나 철강 같은 가격이 올라가면 캐터필러 같은 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애들, 밥캣 인수했던 뭐 이런 애들이 포크레인 만들고 이런 애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똑같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기계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글로벌 대표 업체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본인들이 투자해보고 수익률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브랜드를 가진 업체, B2C 업체의 주가 상승률을 절대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업체들은 아까 우리 전에 봤던 스노피크나 뭐 이런 업체들과 비교한다면 당연히 잠재적 포텐셜은 훨씬 크죠. B2C 팔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은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대동공업하고 IR 그러니까 대동공업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뭐 대충 얘기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경쟁이 여전히 심하다. 글로벌 업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본인들은. 근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평범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북미양 매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현기차가 과거 북미에 성공한 전략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좋아지는지 한번 팔로우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앞에 설명을 너무 주저주저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너무 성장주,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성장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못 찾고 있을 뿐이지 테슬라만 살 필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만이 모든 전 세계 주식에 하나밖에 없는 주식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잘 나가고 이익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고 찾으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애들을 적절히 섞되 포트폴리오는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왜 오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차피 난 투자를 계속 할 거니까 근데 머릿속으로 한 번은 이해하고 있자. 어렵지 않게. 누가 물어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자. 그럼 세 번째, 지난번에 경투 중에서 예고한 것처럼 아주 큰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린 에너지. 지금 조 바이든 얘기해서 그동안 좋았던 그린 에너지. 그다음 반도체. 이 뻔한 얘기 말고 시장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원하고 있다. 그때 말씀드린 5G도 이제 안 먹히고, 팽도 안 먹히고, 테슬라도 안 먹히면 이제 뭘로 새로운 동력 삼아서 시장은 성장의 날개를 달 거냐. 이거에 대한 아주 큰 테마, 그러니까 엄청 큰 꿈. 그래서 그 꿈이 본격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각인되고 얘기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건 뭐 2년, 3년, 5년, 10년 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3년, 5년 후에 테슬라가 100불도 안 했을 때 산 것처럼 우리는 그런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같이 한번 이번에는 미리 한번 예상해보고 그런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이 많이 비싸지 않을 때 충분히 사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다만 그게 성장주, 기술주냐, 경기 민감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인 것 같은데 지금 성장주의 성장 스토리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무너지는 국면인데 이럴 때 좋은 애들 담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경기 민감주에 갔다가 성장주 다 팔고 갔다가 또 경기 민감주가 꺾일 것 같으면 또 여기로 갔다가 이런 거를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미 일조 부자가 됐을 거다. 그런 거 잘 못한다. 맞출 수도 없고. 그럼 민감주는 언제 꺾입니까? 민감주는 언제 꺾여요? 페노션 사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쉽게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경험이 많고 잘하신 분들은 이미 성장주가 많이 올랐다고 감으로 느끼신 분들은 정리하셨겠지만, 그걸 함부로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소비재에서 무시한 것들에서 템버거는 계속 나온다. 소비재는 절대로 어, 놓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발 나눠준 것들을 좀 자세히 공부하자. 주말에 요새 못 나갈 때 좀 나눠준 걸 반복해서 보자. 읽어보자. 제가 얘기한 것만 듣지 말고 얘기한 것조차도 안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안 보신다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나눠드려도 안 보고 있다는 건. 영상도 안 보고 있다. 공부 안 하고 있다. 주가 안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공부를 해야 다음에 또 상승하는 국면이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또 1, 2년 후에 또는 3, 4년 후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거다. 야,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그걸 미리 준비해두자. 지금 공부해보면 답이 나와 있다 이미. 그래서 그거는 다음 경트 고 시간이나 대나 뭐 이 시간에 중이나 아니면 다 합쳐서 한번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워낙에 광범위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하는 동안 잠시만요. 그거 토스해 주세요, 이사님. 나한테. 빨리 퇴근하고. 금융주의 리밸런싱? 금융주 잘 될 것 같으세요? 음, 금융주가 잘 될 것 같아요.